안녕하세요.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의 시지프스 이호른입니다. 오늘은 벌써 23명째 자살자가 나온 쌍용차 사태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기사를 살펴보기 전에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복직자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만든 자료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용자동차 대령 해고 사태 이후 해고자와 가족이 자살이나 돌연사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13명을 넘었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가 자신의 임대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모 씨가 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22번째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끝나지 않는 쌍용차의 비극. 모든 문제는 정리해고로부터 시작된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정리해고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쌍용차의 부도와 정리해고는 불가피한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상하이차. 2004년 상하이차는 1조 2천억 원으로 평가받던 쌍용자동차를 헐값에 인수했다. 인수 조건으로 상하이차는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그 후로도 몇 번 투자 약속을 했지만 이 중에서 지켜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상하이차의 유일한 목적, 그것은 기술 빼가기였다. 쌍용차에서는 신차를 개발하려면 통상 3천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하지만 상하이차는 잘 나가는 쌍용의 신차 기술을 헐값에 가져가 버렸다. 게다가 중국 본사에서 쌍용차 전산 시스템을 통째로 열람할 수 있도록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서 기술 도면을 마음껏 빼갔고 핵심 기술 인력 50여 명도 중국으로 데려갔다. 심지어 국고 지원을 받아서 완성된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도 빼가 국정원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2008년 더 이상 빼먹을 게 없다고 판단한 상하이차는 떠날 준비를 한다. 슬슬 눈치를 보던 상하이차는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대주주로서는 이례적으로 자진해서 부도 신청을 낸다. 상하이차는 갚아야 할 어음이 932억 원인데 현금이 74억밖에 없어서 부도 신청을 낸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숨긴 사실이 있다. 쌍용차는 그때 상하이차로부터 받을 돈이 860억 원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중국은행과 중국상공은행으로부터 2,1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산업은행은 중국은행들로부터 돈을 먼저 빌리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상하이차가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어음을 갚고 경영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상하이차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상하이차도 자신의 먹튀 행각이 사회적 비난을 받을 거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들에겐 더 설득력 있는 철수 명분이 필요했다. 이때부터 그들은 쌍용차를 엄청난 부실 기업으로 둔갑시키는 꼼수를 부리기 시작한다. 장부상 숫자 조작 하나로 하루아침에 쌍용차는 부채 비율과 순손실이 엄청난 부실 기업이 돼버렸다. 이 마법 같은 숫자 노름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상하이차는 쌍용차의 기업 회계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과 공모해서 2008년 말 느닷없이 쌍용차의 유형 자산 평가액을 대폭 낮춰버린다. 유형 자산 평가액이란 회사의 토지, 건물, 구축물, 그리고 기계 같은 자산을 말하는 것이다. 본래 그전까지 1조 3,825억 원이던 평가액을 장부상 갑자기 8,677억으로 줄여버린 것이다. 자산 평가액을 줄이면 부채 비율과 순손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회사 빚은 늘지 않았지만 장부상 자산이 줄면서 부채 비율이 폭등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장부상 자산이 한꺼번에 5천억 원 넘게 깎이면서 순손실 역시 급증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 한국감정평가원에 따르면 쌍용자동차의 유형 자산 평가액은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안진회계법인이 책정한 금액보다 2배 가까이 많다. 결국 한국감정평가원이 낸 자료에 따라 계산을 다시 해보면 쌍용자동차 2008년 부채 비율은 561%가 아니라 150% 정도이고 순손실은 7천억 원이 아니라 2천억도 되지 않는다.
이는 다른 회사의 부채 비율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좋은 성적입니다. 한국감정평가원이 3월 10일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발표했음에도 안진 회계법인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리고 3월 27일 조작된 쌍용차의 회계 자료를 최종 승인한다. 회계장부상 간단한 숫자 조작 하나로 멀쩡했던 쌍용차는 이제 누가 봐도 구도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부실기업으로 둔갑했다. 그 덕에 기술 빼가기와 먹튀 논란으로 욕을 먹던 상하이차는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던 것이다. 2009년 2월 6일 쌍용차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이제 중요한 결정들은 정부가 내리게 됐다. 이때 만약 주 채권자인 산업은행과 파산법원이 상하이차의 먹튀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잘못된 회계 조작을 바로잡았다면 오늘과 같은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상하이차의 불법적 회계 조작을 바로잡기는커녕 그것을 오히려 정리해고의 근거로 적극 이용하였다. 또 다른 회계법인인 삼정 KPMG는 안진의 조작된 회계 자료를 그대로 인용, 회사가 이만큼 부실하니 2,646명에 달하는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회사는 전제부터 잘못된 보고서에 근거해서 일사천리로 정리해고를 몰아붙였다. 노조는 나름대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담보로 1,000억 원가량의 자금을 마련하고 임금 삭감 50%를 전제로 근무 시간을 줄임으로써 해고가 아닌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했으나 철저히 무시당했다. 대신 회사는 노동자들의 77일간에 걸친 점거 파업을 용역 깡패와 경찰력을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왜 애시당초 불필요했던 정리해고에 그토록 열을 올린 것일까? 상하이차의 불법적인 기술 빼가기,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를 방조했다. 그리고 사태가 커지자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든 덮고자 했다. 국민적인 지탄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쌍용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노동자들이 일을 잘 하지 못해서 쌍용차가 부실 기업이 되었다고 몰아붙인 것이다. 그렇게 종업원의 40% 가까이를 날려버리고 조합원의 신뢰가 두터운 노조까지 제압해버리면 쌍용차를 다시 매각하는 게 쉬워진다 판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는 자기 나라 노동자를 희생시켜 결국 2011년 쌍용차를 인도의 마힌드라에 다시 헐값에 팔아버리고 만다. 돌이켜보면 누가 이득을 보게 되었는지 명확하다. 상하이차는 원하는 기술을 헐값에 먹고 튈 수 있었고 정부와 산업은행은 정리해고를 통해 쌍용차를 인도 마힌드라에 손쉽게 매각할 수 있었다. 마힌드라는 상하이차와 마찬가지로 헐값에 고급 SUV 기술을 손에 넣었을 뿐 아니라 정리해고가 깔끔히 완료된 공장을 인수받게 됐다. 그리고 대형 회계법인들은 지금까지도 쌍용차의 단물을 계속 빨아먹고 있다. 정리해고안을 작성한 삼정 KPMG는 2010년 쌍용차 재매각의 주관사로 선정되어 돈을 벌었고 안진은 쌍용차의 새 주인인 마힌드라의 회계감사로 임명돼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살인 진압의 책임자는 경찰청장으로 승진하였고 당시 파산 법원장은 대법관이 됐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정리해고에 맞서면 철저하게 응징당한다는 본보기를 남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모두가 거문이 속 채워넣다 정작 국부를 유출한 사건. 애꿎은 노동자들과 생활고에 자살로 내몰리고 있다. 이제 남은 희망은 우리 시민들의 힘뿐이다. 끝모르고 이어지는 쌍용차의 비극을 막아내고 정든 일터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먼저 이 몸서리 쳐지는 사실관계부터 주변에 넓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쌍용차 2, 3개월 내 복직 시작.
10월 8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 제목만 보면은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당한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2, 3개월 내에 복직하게 될 거란 그런 내용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쌍용자동차 최대 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자동차의 파한 고엔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돼 2, 3개월 안에 쌍용차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복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4, 5년 내에 최대 9천억 원을 투자해 새 엔진 6종과 신차 2종을 개발해 회사를 살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정확히는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를 갖다가 복직시키겠다는 것이죠.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와 쌍용차 해고자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엄연히 다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쌍용차 2, 3개월 내 복직 시작이라고 이렇게 기사 제목을 써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든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한다면은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2, 3개월 내 복직 시작 이렇게 제목을 했어야죠. 근데 조선일보는 일부러 마치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복직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기사 제목을 써서 사람들을 낚은 것입니다. 만약 이 기사 제목만 보고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아, 이렇게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이렇게 복직됐구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복직시키라는 이런저런 기사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아니 복직시켜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체근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게 마치 2, 3개월 내 복직시켜준다 그랬는데 하루빨리 더 당장 복직시켜라 이런 얘기처럼 들리면서 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이 오게 되면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여론이 나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노리고 이렇게 제목을 갖다가 쌍용차 2, 3개월 내 복직 시작이라고 무급휴직자라는 말을 갖다가 뺀 것입니다. 고엔카 대표는 모든 무급휴직자가 복직되기까지 2, 3년이 걸릴 것이며 해고자 복직 문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2009년 대규모 파업 사태 이후 쌍용차는 구조조정을 단행해 455명이 무급휴직, 1,900여 명은 희망퇴직을 선택했고 100여 명이 해고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455명이 무급휴직자, 이제 그 무급휴직자를 갖다가 2, 3개월 내에 복직시킨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900명이 희망퇴직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부터가 지금 거짓입니다, 사실은. 이 희망퇴직이라는 단어는 쌍용자동차 그 회사 측에서 그냥 해고자를 갖다가 희망퇴직자라고 지칭한 것 뿐입니다. 희망퇴직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퇴직금이라도 받고 희망퇴직할래 아니면 그냥 해고될래 이 둘 중에 하나 선택 조항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되는 퇴직금을 받고 나가려고 해고 대상자들이 희망퇴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희망퇴직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일을 할 것이냐 이런 선택 조항이 아니라 희망퇴직을 선택해서 약간의 퇴직금이라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해고당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이걸 선택이라고 과연 부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런 자세한 내용 없이 그냥 단순히 1,900여 명은 희망퇴직을 선택했다라고 조선일보가 얘기해서 사람들은 아 그러면은 1,900명은 그냥 자기가 희망해서 퇴직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조선일보가 말하는 이제 쌍용차 해고 노동자는 100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시켜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국회에서 뭐 국정감사까지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겨우 100명 해고된 거 가지고 이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100명도 겨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숫자지만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2,000명의 해고자라는 것과 100명의 해고자라는 것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마지막으로 마힌드라가 상하이 자동차와는 다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 등이 마힌드라 쌍용차에 대한 투자 의지를 재차 확인해 묻자 마힌드라 자동차의 파한 코엔카 회장은 우리는 이전 주인인 중국 상하이 자동차와는 다르다. 쌍용의 과거는 잊어달라. 우리는 기술만 빼먹고 도망가는 기업이 아니며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쌍용차를 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쌍용차의 파한 고엔카 회장의 말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소개했는데요. 이 말만 들으면은 정말 이 마힌드라 자동차의 회장이 쌍용차를 갖다가 단순히 상하이 자동차처럼 기술을 빼먹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제대로 투자해서 키우려고 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마힌드라 자동차의 회장이 한 말을 갖다 소개했으면 그 아래에다가 당연히 과연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데 조선일보는 그런 서술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마힌드라 자동차 회장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믿어라라는 식이죠. 이렇게 조선일보 기사만 읽어보면은 쌍용자동차 회장은 쌍용차를 갖다가 다시 키우려고 하는데
해고자 복직 문제를 가지고 노동자들이 항의하고 소송하면서 쌍용차를 정상화시키는 게 오히려 어렵다라는 식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의 사설인데요. 쌍용차 인수한 인도자본이 국회에 던진 쓴소리란 제목의 사설입니다. 9월 25일자 사설인데요. 인도 마인드라 그룹이 인수 전에 일어난 구조조정이 불법이고 해고자 전원이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문회에서 나오는 것은 인수계약의 근간을 흔들고 적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는 서한을 국회에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국정감사에서 쌍용자동차 파항고행카 회장을 부르기 전에 쌍용차 청문회가 국회에서 있었는데요. 그 청문회에서 이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갖다가 전원 복직시켜야 된다는 이제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나오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마인드라 자동차에서 국회에 경고장을 보낸 것입니다. 마인드라 자동차는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네요. 국회의 해고자 복직 문제 등으로 인해 회사가 감당하기 힘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흑자 전환 과정은 쉽게 무산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니들이 갑자기 해고자 2,000명을 갖다 복직시키면은 쌍용차가 흑잔으로 전환되는 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이 우리 국회에 회사 정상화에 매진하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한 현실은 정상이 아니다라고요. 그러니까 동아일보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한 외국 기업이 회사를 갖다가 대충 엉망으로 이제 경영을 하면은 그걸 갖다가 제대로 기업 경영을 하라고 국회에서 경고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게 아니라 이 상황은 반대라는 것이죠. 마인드라 측에서는 쌍용차를 갖다 정상화시키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이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갖다 복직시켜서 경영 정상화가 안 되도록 지금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마인드라 자동차가 지금 쌍용차를 갖다가 경영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는 문제가 과연 쌍용차를 갖다가 정상화하는데 방해되는 일일까요? 이 부분을 갖다가 조명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동아일보는 이런 부분을 갖다 전혀 조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인드라 쌍용차 측의 주장만을 갖다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을 뿐이죠. 철저하게 마인드라 쌍용차 편인 것입니다. 쌍용차는 마인드라가 인수한 첫 해인 2011년 1,500억 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도 1,300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 경영이 호전되지 않으면 남아있는 직원들의 일자리도 위협받는다. 노사가 힘을 모아 쌍용차의 회생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다. 무리한 압박이 계속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한국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쌍용차가 마인드라가 인수한 첫 해에 1,500억 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도 1,3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이렇게 경영이 힘든데 왜 자꾸 해고자를 복직시키려고 하느냐. 계속 국회에서 그런 욕을 하면은 마인드라가 쌍용차를 버리고 떠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알아둘 게 뭐냐면요. 마인드라가 쌍용차를 갖다가 인수한 첫 해 같은 경우는 이제 쌍용차 노조가 파업을 하느라고 공장 상태가 당연히 말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00억이라는 적자가 났던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아직 정확한 적자가 어떻게 됐는지 흑자가 났는지 이런 게 전혀 측정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올해도 1,3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힘든데 왜 자꾸 국회에서 해고자 복직 문제를 들어서 마인드라를 갖다가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철저하게 인도 자동차 회사인 마인드라의 편을 들어서 지금 쌍용차 사태를 갖다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의 기사인데요. 쌍용차 사태 국회 청문회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9월 21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9월 20일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국회 청문회의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국회 청문회에서 쟁점들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논의됐는지를 갖다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쟁점 같은 경우는 회계 조작, 무급휴직자 복직, 그 다음에 경찰의 과다한 진압으로 인한 폭력 피해, 이 세 가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그 쟁점에 대해서 이제 해고 근로자 측과 야당 의원 측이 이제 같은 목소리를 냈고요. 그 다음에 쌍용차 회사 측과 새누리당 측이 이제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먼저 회계 조작에 대해서는 해고 근로자와 야당 의원 측에서는 상하이자동차 측이 쌍용차의 부채를 부풀려서 구조조정을 정당화시켜서 쌍용차를 일부러 부도사태에 빠지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쌍용차와
새누리당 의원 측은 금융감독원과 법원이 이미 무혐의로 결론 지었기 때문에 회계 조작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급휴직자 복직 문제에 대해서는 해고 근로자와 야당 의원 측에서는 생산량과 현금 유동성이 상당 부분 회복됐으니 당장 복직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의원과 쌍용차 회사 측에서는 차량 판매가 호전되면 순차적으로 복직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쌍용차 무급휴직자 같은 경우는 이미 회사 측에서 2010년 10월에 복직시켜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2010년 10월에 복직을 시켜줄 테니까는 지금 당분간 무급휴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노동자들이 무급휴직 상태에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0년 10월로부터 2년이 더 지난 2012년 10월이 될 때까지 아직까지도 무급휴직자들이 복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급휴직자는 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연금도 받지 못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야당에서는 니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이미 2년이나 시점이 더 지났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복직시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쌍용자동차 회사 측과 새누리당 측에서는 약속이야 어떻게 됐든지 모르겠고 아직 회사가 호전되지 않았으니까 닥치고 그냥 무급휴직 상태로 계속 있어라 이겁니다. 죽든 살든 내 할 바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경찰의 과다한 진압으로 인한 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해고 근로자들과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경찰이 진압 때 아주 강경 진압을 하면서 조합원 대다수가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쌍용차 회사 측과 새누리당 측에서는 노조의 폭력에 경찰만 부상을 당했을 뿐 노조 측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살상무기인 테이저건을 갖다가 노동자들을 향해 발포하고 최루액을 뿌리고 몽둥이를 휘둘려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다치게 했던 영상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통해 봤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갖다 싹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만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이 청문회에서 오고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마치 자신들이 공평하게 이걸 보도한다는 듯이 양측의 주장만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전후 사정을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그냥 논란인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그냥 쌍용차 사태에 대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사건을 갖다 일축한 것이죠.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그른지 이거에 대한 판단은 없습니다. 그냥 양측의 주장만을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공정해 보이지만 과연 그게 공정한 것일까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일보의 기사인데요. 감성에 매몰된 쌍용차 해법이란 제목의 사설입니다. 9월 28일자 사설인데요. 쌍용차 사태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감성에 빠진 정치로는 눈물 언저리만 맴돌 뿐이다. 해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되돌아갈 여건을 마련해주는 일이다. 쌍용차의 새 주인이 된 마인드라는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이 쌍용차 투자를 무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인드라는 8천억에서 1조 원을 투입해 쌍용차를 흑자로 되돌리려는 계획이다. 2008년에 벌어졌던 쌍용차 사태와도 무관한 기업이다. 그들의 경고가 현실화되면 해고자 복직은 물론 지금 일하는 4,500명의 근로자 처지도 불확실해질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뽑는 어느 대선 후보는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다. 감성에 빠진, 이성이 빠져버린 쌍용차 논리는 해법을 내놓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마인드라에서 적자 상태에 빠진 쌍용차를 갖다가 8천억 원에서 1조 원을 투자해서 흑자로 돌리려고 하는데 왜 노동자들을 지금 복직시켜서 경영이 힘들게 만들려고 하느냐. 2,000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해고 상태가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지금 쌍용차에서 일하고 있는 4,500명의 근로자도 생각해라. 국회에서 자꾸 2,000명의 노동자를 갖다 복직시키려고 하면은 4,500명의 지금 쌍용차 노동자들도 해고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말로는 2,000명의 해고자들의 해고 상태가 안타깝고 23명이나 되는 해고자의 자살 사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지금 쌍용차에서 일하고 있는 4,500명의 근로자를 생각하는 게 우선이다. 국회에서 자꾸 마인드라를 압박하면 마인드라가 떠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락이 동아일보와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이런 사설을 낼 거면은 정말 마인드라가 8천억에서 1조 원을 투자해서 쌍용차를 갖다가 정상화시키려고 의지가 있는지를 갖다가 면밀히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분석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마인드라 측의 말만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해고 노동자들의 얘기는 아예 소개조차 하지 않고 있고요.
이걸 과연 공정한 언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수 메이저인 조중동과 문화일보의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보수 메이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기업의 오너인 인도 마힌드라 자동차의 입장에서 쌍용차 사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2,000명의 노동자와 2010년 10월에 복직을 약속받았던 455명의 무급 휴직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기업의 오너, 그것도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고 외국 기업의 오너의 입장만을 변호하고 우리나라 노동자는 나몰라라는 이런 신문이 과연 제대로 된 신문일까요? 만약 진짜 마힌드라 자동차가 쌍용차를 갖다가 정상화시키려는 의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게 당장은 어려운 일이라는 식으로 기사를 썼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분노하진 않을 텐데요. 조중동과 문화일보는 마힌드라 자동차가 정말 쌍용차를 정상화시킬지 어떨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단순히 마힌드라 측에서 쌍용차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8천억에서 1조 원을 갖다 투자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만 앵무새처럼 그대로 받아 적고 있습니다. 쌍용차 사태를 만들었던 상하이 자동차에서도 10억 불을 갖다가 쌍용차에 투자해서 쌍용차를 갖다가 키울 거라고 약속했었지만 하나도 지키지 않았었거든요. 그 어떤 약속도 전혀 지키지 않았던 상하이 자동차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마힌드라 자동차가 과연 제대로 자신들이 약속처럼 투자할지 안 할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그런데 조중동 같은 경우는 이런 판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단순히 해고 노동자를 복직시키는 건 무조건 쌍용차를 죽이는 일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보 메이저인 내일신문의 기사인데요. 쌍용차 사태 청문회, 무리한 진압, 조현호 전 경찰청장, 항명 때문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9월 21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이제 9월 20일에 있었던 국회 쌍용자동차 청문회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제 경찰의 쌍용자동차 노조에 대한 강경 진압이 조현호 경찰청장의 항명 때문에 생긴 거란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원래 그때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일학 경찰청장은 쌍용자동차의 파업을 갖다가 강경 진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노사가 물밑 협상을 통해서 협상으로 이 파업을 갖다가 진정시키려고 했었죠. 그런데 출세의 눈이면 조현호 전 경찰청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이었는데요. 이 조현호 전 청장이 강일학 경찰청장의 명령을 갖다가 무시한 채 청와대에 직접 보고를 해서 강경 진압을 하겠다는 허락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공장 안에 극단주의자가 10명 있는데 이들이 공장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다며 청와대를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명령해서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하고 이제 시킨 거죠. 그래서 조현호 전 경찰청장은 살상무기인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노조를 진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강경 진압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많은 부상을 당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전쟁처럼 느껴진 그 강경 진압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노동자들 중에 다수가 자살을 하기도 했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는 경찰특공대의 살인적인 진압은 심리적인 방사능 피폭과 같다며 경찰의 진압을 쌍용차 희생자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루어진 재앙적인 살인적인 진압은 심리적으로 마치 방사능에 그 순간에 피폭이 된 상태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요. 그건 이미 그 이후에 목숨을 버리신 분들 이런 현실로 이미 다 나타나고 있고요. 쌍용차 노동자들을 향해 인명살상 우려가 있는 테이저건까지 쏘며 파업을 과잉 진압한 조현호 전 경찰청장. 살인적인 진압이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 중 하나라는 전문가의 지적까지 나왔지만 조 전 청장은 사과나 반성은커녕 자신이 지휘한 진압작전 두둔에 급급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그 23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자살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경찰의 강경 진압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호 전 경찰청장은 경찰이 오히려 더 쌍용차 노조원들에게 두들겨 맞았다고 거짓된 주장만을 일삼았습니다. 이 정말 조현호 전 경찰청장은 아주 야비하고 나쁜 인간인데요. 이 쓰레기 같은 사람이 자신은 강일학 전 경찰청장의 명령을 거부했으면서 쌍용차 공장을 갖다가 무리하게 진압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조금만 더 회의를 한 뒤에 차분히 좀 진압을 해보자고 의견을 제시했던 자기 아래에 있는 한 경감을 갖다가 작전에서 배제한 뒤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윗사람에게 항명해놓고선
자기 아랫사람은 항명도 아니고 단지 자신의 명령과 조금 다른 신중히 대처하자는 조언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파면시켜버린 거죠. 독재자의 전형인데요. 이런 정말 쓰레기 같은 경찰청장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큰 부상을 당했고요. 그 부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23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또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특공대가 집회시위에 출동한 현황을 따르면 총 17회의 경찰특공대가 집회시위 현장에 출동했다는데요. 이렇게 17차례 출동한 경찰특공대 총 인원이 214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54%에 달하는 1154명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투입됐었다고 합니다.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파업에 참여한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을 갖다가 강경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특공대를 갖다 무려 1154명이나 투입한 거죠. 그래놓고 강경 진압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3명이나 되는 자살자를 만든 쌍용자동차의 비극을 만들어낸 원흉 중 하나가 이 바로 조현호 전 경찰청장인데요.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매장돼야 합니다. 출세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직속 상관의 명령도 거부한 채 청와대와 직통으로 딜을 하고 그리고 청와대의 입맛에 따라서 아주 강경 진압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은 정말 국민이나 노동자를 자신의 출세 도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쌍용차 사태 때도 강경 진압을 해서 많은 노동자들을 다치게 했었는데요. 그 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입맛에 맞다고 이 조현호 전 경찰청장을 갖다가 경찰청장에 임명했는데요. 경찰청장으로 출세한 조현호 경찰청장은 한미 FTA 반대 시위를 갖다가 또 강경 진압했었죠. 영하의 날씨의 추운 겨울에 있었던 한미 FTA 반대 집회 때 시민들을 상대로 차가운 물대포를 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조현호 전 경찰청장입니다. 이미 쌍용차 사태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한미 FTA 반대 시위 때 그 추운 겨울날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차가운 물대포를 쏘게끔 명령한 이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사람인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영하의 날씨에서 차가운 물에 젖으면은 저체온증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날씨에는 사람을 향해 물대포를 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현호 경찰청장은 사람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게 했었죠. 저도 그때 한미 FTA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물대포를 맞았었는데요. 그때 물대포를 맞았을 때 느꼈던 거는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은 너무나도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뭘 했다고 쇠파이프를 들었나? 화염병을 들었나? 그냥 한미 FTA를 반대한다고 외치면서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물대포를 쐈던 것이죠.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인경찰이라고 경찰들을 욕했고 그 배후에는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있었던 것이죠. 정권이 바뀐 뒤 가장 먼저 심판받아야 할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 조현호 전 경찰청장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 벌인 수많은 일들을 갖다가 절대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사인데요. 다음은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쌍용차 2009년 조작된 생산성 지수로 정리해고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9월 20일자 기사인데요. 쌍용자동차가 2009년 구조조정을 하면서 미국 유명 경영 컨설팅사의 리포트를 근거로 생산성 지수가 낮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문제의 리포트는 쌍용차 생산성 지수를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성 지수는 차량 한 대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해 생산의 효율성을 수치로 평가하는 지수다. 이 쌍용차 생산성 지수는 당시 2646명을 구조조정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로 법정 관리 상태에 들어간 쌍용차가 2646명을 구조조정한다는 그 근거가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팅사에서 쌍용차의 생산성 지수가 낮다는 보고를 낸 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이제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그러한 생산성 지수라는 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2009년 3월 삼정회계법인은 쌍용차 정상화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미국 경영 컨설팅사인 하버 리포트도 쌍용차의 생산성 지수가 낮다고 평가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나 하버 리포트에는 쌍용차의 생산성 지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정회계법인에서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면서 그 이유가 이 미국의 하버 리포트에서 쌍용차의 생산성 지수가 낮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성 지수가 낮은 것은 쓸데없이 많은 인원이 쌍용차 공장에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2646명을 구조조정한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버 리포트에서는 쌍용차의 생산성 지수를 갖다 아예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삼정회계법인이란 데에서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다가 거짓으로 인용해서 조작된 회계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이 생겼다는 건데요. 이 삼정회계법인은 우리나라의 4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계법인 4개 중 하나가 이렇게 사기를 쳤다는 것이죠. 삼정회계법인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회계사들이 있지도 않은 하버리포트의 쌍용차 생산성 지수를 갖다가 거짓으로 적어서 2600명의 삶을 갖다가 파탄지경에 이르게 한 거죠. 어떻게 이런 쓰레기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참. 그런데 비단 삼정회계법인뿐만 아닙니다. 쌍용차 사태에는 이 삼정회계법인뿐만 아니라 국내 4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인 안진회계법인, 삼진회계법인 역시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내 4대 회계법인 중에서 무려 3회사가 이 쌍용차 사태의 회계 조작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계감사는 기업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로 경영할 수 있게끔 감리감사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리감사하는 회계법인은 정말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그런 회계법인들이 이렇게 썩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는 빅4에 해당한다는 회계법인들이요. 이 쌍용차 사태의 회계조작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회계법인에 정말 큰 문제가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은 다음 정권에서는 이 회계법인들에 대한 국정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썩어빠진 회계법인들을 갖다가 제대로 정상화시켜야죠. 그래야만 이 회계법인들의 감사를 받는 기업들도 깨끗해질 테니까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한겨레 신문의 기사입니다. 쌍용차 4년 더 미룬 무급휴직자 복직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2010년 10월자 기사인데요. 쌍용자동차가 2014년 12월 말까지 무급휴직 노동자 450여 명의 복직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법원에 제시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애초 복귀 합의 시한은 2010년 8월이라며 즉각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450명의 쌍용차 무급휴직자들이 2010년에 원래 복직을 했어야 되는데 회사 측에서 그 약속을 안 지켜서 지금 법원에 소송 중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 판결 직전에 지금 쌍용자동차 측에서 2014년 12월 말까지 무급휴직 노동자들을 갖다가 복직시키도록 추진할 테니까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냥 합의로 끝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 아까 처음에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조선일보는 고엔카 회장이 2, 3개월 내에 무급휴직 노동자들을 갖다가 복직시킬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면서 마치 무급휴직 노동자들이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고엔카 회장이 그냥 자발적으로 2, 3개월 내에 무급휴직 노동자들을 갖다 복직시킨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은 쌍용자동차 무급휴직 노동자들이 2년 전에 이미 복직을 했어야 되는데 복직을 못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법원 판결이 내려주려고 하니까는 자신들이 불리할 거라고 판단한 쌍용차에서 그런 제안을 해왔다는 것이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에는. 자발적으로 회사 측에서 복직을 시켜주는 것이냐 아니면은 법원에 소송을 해서 법원 판결이 내려주려고 하자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2014년 12월 말까지 복직시켜줄 테니까는 합의하자고 한 것에는요.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법원 소송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의 복귀 시점에 대한 얘기가 다른데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2, 3개월 내에 복직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은 2014년 12월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정확한 표현은 한겨레입니다. 2, 3개월 내부터 시작해서 2014년 12월 말까지 이제 모두 복직시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회사 측에서 막말로 지금 2, 3개월 내에 한 10명 정도 복직시키고 2014년 12월이 될 때까지 전혀 복직시키지 않다가 마지막 진짜 2012년 12월 31일에 나머지 440명을 갖다가 복직시킨다고 해도 그들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이런 허점이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복직 시작 시점을 갖다가 강조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까지 모두 복직시키는 복직 완료 시점을 갖다가 언급하는 게 제대로 된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쌍용차에게 유리하게 보도하기 위해서 2, 3개월 내에 복직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쌍용차에서 제안을 해왔지만은 이미 2010년에 복직하기로 돼 있었는데 2년이나 더 기다렸고 그런데 또다시 2년을 더 기다리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 보고 굶어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면서 쌍용차의 합의 제안에 응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부디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쌍용차가 애초에 지키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무려 2년 동안이나 무급휴직 노동자로 힘들게 살아왔던 노동자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회사에 복직할 수 있게끔 좋은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보수 마이너인 데일리안의 기사입니다. 김상민, 쌍용차 사태 근본 원인 참여정부에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9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새누리당의 김상민 의원이 현 쌍용차 사태의 근본 원인이 참여정부에 있다고 주장한 걸 갖다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상하이 자동차는 규모나 기술 면에서 쌍용차에 비해 그 차이가 현격한 외국 자동차 기업의 부품을 조립하는 회사로서 쌍용차를 인수하기엔 부적절한 회사였기 때문에 당시 전문가들을 비롯한 노조에선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를 모두 반대했다. 2004년 7월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상하이 자동차 부총재를 접견한 자리에서 쌍용차 투자와 관련해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노무현 정부에선 먹튀 기업인 상하이차에 특혜를 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쌍용차 사태가 이렇게 빚어지게 된 것은 기술만 빼가고 먹튀 짓을 한 상하이 자동차 때문인데요. 이 상하이 자동차가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쌍용차를 인수했고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하도록 만든 게 바로 참여정부라는 것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건. 부정할 수 없고 절대 부정해서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2004년, 2005년 무렵에 쌍용차 노조원들이 쌍용차를 상하이차가 인수하면은 기술만 빼먹고 결국 쌍용차를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대대적인 파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 이를 진압하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노조의 경고를 무시한 채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하도록 결정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지만은 참여정부 측에서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쌍용차 사태에는 참여정부의 잘못된 선택이 아주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쌍용차 사태에 대한 책임이 60% 정도는 이명박 정부에게 있고 40% 정도는 참여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메이저 언론 같은 경우는 쌍용차의 정부에 대한 책임을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진보 메이저 언론 같은 경우는 쌍용차 사태의 원인이 모두 이명박 정부에게 있는 것처럼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수 마이너에서는 쌍용차 사태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참여정부에게 가장 크다고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보 마이너인 프레시안의 기사인데요. 금감원, 쌍용차 고정비 부풀린 것 알고도 묵인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9일자 기사인데요. 노회찬 무소속 의원은 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은 쌍용차가 고정비를 차종별 유형자산에 과다하게 배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쌍용차의 회계조작 의혹을 묵인했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금융감독원에서 쌍용차에 대한 회계보고서의 내용에 고정비 계산이 조작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죠. 정확히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고정비 계산, 그러니까는 차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고정비인데요. 그런데 2008년 말 당시 쌍용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내놨던 차들의 생산량을 갖다 계속 줄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쌍용차에 대한 회계보고서에는 이렇게 계속 생산량이 줄어드는 걸 갖다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지난 3년 동안 생산해냈던 그 생산치 평균을 갖다가 그대로 고정비로 계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회계가 조작됐는데 이걸 갖다가 금융감독원에서 발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해서 결국 쌍용자동차에 고정비가 많이 지출되면서 쌍용자동차의 적자가 심하다는 이유로 상하이차에서 쌍용차의 파산 신청을 한 걸 법원이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금융감독원에서 똑바로 회계 조작을 갖다가 문제 삼았다면은 고정비를 제대로 계산해서 회계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다는 것인데 회계 결과가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었는데 금감원에서 알고도 이를 묵인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 노회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을 갖다가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그 금융감독원의 변명이 참 가관인데요. 금감원은 가장 합리적인 고정비 배부 방식을 적용하기 사실상 어렵다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차량 생산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고정비를 갖다 줄여나가는 게 당연한데 미래의 일이란 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차량 생산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혹시라도 만약 갑자기 판매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던 차가 갑자기 그냥 판매량이 급증해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비가 어느 정도로 지출될지를 정확하게 예상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3년 평균치를 낸 걸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가 문제 없다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충 3년치를 평균으로 내는 식으로 회계감사를 하고 재무제표를 짠다면은 기업이 정말 재무제표를 얼마든지 조작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금융감독원이 뭐 하려고 이 회계를 감사하고 금융감독을 하는 걸까요? 금융감독원의 이런 말은 금융감독원의 필요성을 갖다 부인하는 말이나 다름없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존재 의의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면서까지 쌍용차에 대한 회계 조작을 묵인한 걸 갖다가 부인하려는 것이죠. MB정부답죠, 참. 저축은행 사건을 비롯해서 정말 금융감독원이 수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양산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이따이기 때문에 저축은행 사건이라던가 쌍용차 사태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금융감독원을 하루빨리 개혁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모피아들이 금융감독원을 다 차지하고 있고, 더군다나 모피아의 대부라는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가 안철수 후보 캠프에 있다는 게 너무 좀 큰 문제네요. 부디 어떤 분이 19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19대 대통령께서는 제발 이 금융감독원을 개혁하고 모피아들을 척결해서 깨끗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오늘의 기사인데요. 쌍용차 청문회가 남긴 의문, 국정조사에서 풀릴까?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4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정말 좋은 기사입니다. 쌍용차 사태에 대한 문제와 의문을 갖다가 아주 자세히 적은 기사인데요. 이 기사만 읽어도 쌍용차 사태에 대한 내막을 거의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신 좀 내용이 길긴 한데요. 압축적으로 이 기사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오늘은 이제 쌍용차 사태에 대한 의혹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짚어나가는데요. 가장 먼저 지적하는 의혹이 바로 상하이차가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부도를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내용입니다. 쌍용차의 대주주였던 상하이차는 1월 말 만기가 되면 어음 920억 원과 4월 말 만기 회사채 1,500억 원 등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란 이유로 쌍용차에 대한 부도 신청을 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청문회에서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반박했다는데요. 쌍용차는 상하이차로부터 받기로 한 1,200억 원 중 600억의 기술료와 260억 원의 미수금이 있었다. 그리고 중국에서 2,400억 원 상당의 대출 계약도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하이차는 2009년 1월에 만기가 되는 920억 원의 어음과 4월에 만기가 되는 회사채 1,500억 원, 그러니까 총 2,420억 원을 상환할 수 없기 때문에 쌍용차를 부도낼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미 상하이차로부터 기술료와 미수금을 합한 860억 원을 받기로 돼 있었고, 또 2,400억 원을 중국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260억 원의 여유 자금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00억이 부족하다고 부도를 냈기 때문에 쌍용차의 부도가 거짓된 부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문회에서 상하이 자동차의 철수가 경영위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상하이차가 이렇게 철수를 한 거는 기술 유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쌍용차 기술 유출 문제가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 공방으로 바뀌면서 이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MB정부가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버리고 철수하려는 게 쌍용차의 재정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외교 공방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MB정부 역시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기술을 빼간 문제를 가지고 지금 중국과 외교 공방을 하는 게 부담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뭐 그까짓 기술이 대수라고 중국하고 싸워? 그냥 이대로 사건을 묻자라는 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2009년 4월에는 지식경제부가 국내 완성차 업체를 갖다가 5곳에서 3곳으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쌍용차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식경제부가 내부에서 토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MB정부는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팔고 가는 걸 그냥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 또 그 부풀려진 회계 조작 문제를 갖다가 논의했는데요.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부도내고 법정 관리 신청할 때 회계를 갖다 조작해서 부실기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쌍용차에 대한 회계 보고서만 보고 아, 쌍용차가 부실 상태니까는 당연히 부도를 내야겠구나 하고 부도 신청을 갖다 승인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 이제 회계 보고에는 쌍용차의 부채 규모가 561%라고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실제 부채 규모는 187%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계를 조작하는데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등 국내 이제 대형 회계법인들이 모두 발을 담그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국내 회계법인 빅4는 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이렇게 4개의 회계법인이 국내 4대 회계법인인데요. 이 4개의 4대 회계법인 중에서 무려 3개나 되는 회계법인이 이 쌍용자동차 회계 조작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미디어오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2008년에 안진회계법인에서 작성한 문제의 재무제표,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통해 2,600명을 갖다가 해고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린 그 재무제표를 갖다가 문제없음 결론을 내린 것도 아주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회계조작이란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묵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청문회에서 또 문제가 됐던 게 토끼몰이 진압, 그러니까 경찰의 강경 진압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아까 내일신문에서 보도했던 내용이니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오늘이 다른 언론들이 하지 않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는데요. 바로 뭐냐면요. 과연 이 인도의 마인드라가 정말 쌍용차를 갖다가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보수 메이저, 진보 메이저, 보수 마이너 모두 전혀 다루지 않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디어오늘이 딱 다루고 있습니다. 마인드라는 2010년 쌍용차의 새 주인이 됐다. 인수대금 5,225억 원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 95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으로 일부를 충당했다. 모두 쌍용차가 갚아나가야 할 돈이다. 마인드라는 쌍용차 스스로 투자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인수대금을 뺀 투자 금액은 0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인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할 때 인수비용으로 낸 5,225억 원조차 모두 마인드라가 지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인드라가 쌍용차를 인수할 때는 5,225억 원을 주고 사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쓴 돈은 4,275억 원이고 950억 원은 쌍용차의 대주주가 된 다음에 회사채를 발행해서 그걸로 지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쌍용차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상하이 자동차가 10억 불을 갖다가 쌍용차에 투자를 하겠다고 달콤한 소리 했지만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인드라 역시 쌍용차 인수대금을 제외하고는 1원 한 푼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쌍용차 인수대금 같은 경우는 950억 원은 자기들이 낸 게 아니라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다음에 회사채를 발행해서 냈다는 것이죠. 과연 이런 기업이 국정감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쌍용차에 1조 원을 투자해서 정상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일까요? 조선일보에서는 마인드라 자동차의 대표가 8천억에서 1조 원을 투자해 쌍용차를 갖다가 정상화시킬 거라고 얘기했다는 것만 소개했었는데요. 그런 마인드라 차 대표의 말 아래에 이런 내용을 갖다가 넣어야지 제대로 된 언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전혀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미디어오늘 같은 경우는 마인드라가 먹튀의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쌍용차는 마인드라를 통해 올 상반기 인도에 렉스턴 공장을 짓고 하반기부터 이곳에서 생산된 렉스턴 3,000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국내 언론은 이를 두고 쌍용차 인도 진출이라고 보도를 내고 있지만 쌍용차가 하청기지가 되는 개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마인드라에서 올 상반기에 인도에다가 이제 렉스턴 생산 공장을 만드는데 이 렉스턴 생산 공장에서는 렉스턴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에서 렉스턴을 갖다가 어느 정도 만들어서 반제품 상태로 만든 걸 갖다가 이제 인도 렉스턴 공장에 가서 조립해가지고 인도에 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기술 유출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반제품 형태로 수출했을 때 그 반제품 형태로 수출되는 수출가가 얼마로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쌍용차의 재무제표가 변할 텐데요. 만약 마인드라에서 쌍용차를 갖다가 정상화시킬 의지가 있다면은 반제품 형태로 수출되는 렉스턴의 부품에 대한 가격을 갖다가 정상적인 가격을 측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쌍용차를 갖다가 정상화시킬 의지가 전혀 없다면은 정말 부품 원가에 가깝게끔 헐값에 수출을 하게끔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은 헐값에 수출된 걸 갖다가 인도 내에서 조립해서 마인드라가 판매를 하는데 그 마인드라는 반제품 형태의 렉스턴을 싼 값에 사와서 조립을 한 뒤에 비싼 값에 팔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죠. 반면 쌍용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거의 인건비와 부품 원가에 가깝게 싸게 부품을 만들어서 수출할 경우에는 별다른 이익을 얻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여전히 악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인드라 측에서는 이제 쌍용차의 재무제표가 이렇게 악화되기 때문에 해고 노동자를 복지시킬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게 되고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오늘이 이렇게 먹튀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조중동이 정말 제대로 된 보수 메이저 언론이라면은 자신들의 판매 부스에 걸맞게 이런 내용도 모두 소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조중동은 전혀 이런 내용을 소개하지 않은 채 오로지 마인드라 회장의 말만을 갖다가 그대로 옮겨 적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인 2천여 명의 해고 노동자들의 주장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요. 상당히 왜곡된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요. 저는 조중동에 쌍용차 광고가 올라온다면은 조중동이 그런 기사를 낸 대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조중동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발언을 갖다 싹 무시하고 오로지 마인드라 회장의 발언만을 부각시킨 것에 대한 대가로 광고를 갖다가 싫게 된 거라고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디어 오늘은 쌍용차 문제에 참여정부의 잘못도 아주 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안에서 빠진 대목도 있다. 상하이차의 인수 승인 과정과 기술 유출에 대한 정부의 묵인 의혹이다. 2005년 상하이차는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약속하며 인수 대상자로 결정됐다. 상하이차는 5,909억 원의 인수 대금 중 66%, 무려 3,931억 원을 빌려서 조달했다. 완성차 업체로는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먹튀 우려였다. 그러나 당시 참여정부는 대중국 수출의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매각을 밀어붙였다. 매각이 실패하면 다 노조 때문이라며 매각에 반대하던 노조를 압박하기도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하이차가 10억 달러 이상을 쌍용차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사실 인수대금 5,909억 원을 갖다가 모두 자기들 스스로 댈 수 없을 정도로 자금이 풍부한 기업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차에서 1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말을 믿고 참여정부에서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살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죠. 상하이차는 쌍용차와 2005년 6월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된 카이런 제작 기술을 240억 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 신차 개별 비용으로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헐값이었다. 2007년에는 두 회사의 전산망을 통합했다. 쌍용차의 차량 설계 도면과 각종 핵심 기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국정원이 이 같은 기술 유출 혐의를 포착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기술 유출은 성공리에 완수됐다. 쌍용차의 핵심 기술 중에는 정부의 국고 지원으로 개발됐던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도 있다. 검찰은 상하이차가 손을 털고 떠난 뒤인 2009년 10월에야 상하이차를 기소했고 지난 2월 법원은 1심에서 기술 유출 혐의의 주요 임원들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상하이차의 먹튀를 정부가 도왔다는 의혹도 있다. 산업은행은 상하이차가 기술 이전이나 매각 등을 결정할 때 정부와 채권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2006년 5월 산업은행은 이 같은 협정을 일방적으로 해제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참여정부의 잘못이 아주 큰데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갖다가 인수할 역량도 안 되는 기업인데 중국 수출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하게끔 밀어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쌍용차에 대한 기술을 갖다가 상하이차가 유출해 가고 있다는 소문이 횡행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신문 기사로도 나왔었고 그걸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문 지면으로 그런 내용이 나올 정도로 아주 문제가 컸었는데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전혀 수사하지도 않고 뒷짐지고 있다가 2009년 10월에서야 이제 상하이차를 기술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상하이차와 쌍용차의 전산망이 통합된 게 2007년 말입니다. 대선 국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가 바빴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이렇게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기술을 유출할 것이라는 얘기는 많았기 때문에 레임덕 상태였다고 해서 그걸 갖다 막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핑계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애초에 산업은행에서 상하이차에게 쌍용차를 매각할 때 기술 이전이나 매각 등을 할 때 정부와 채권단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약속을 받았었는데 이 조건을 갖다가 자기들 스스로 일방적으로 해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니 왜 이런 안전장치를 놔뒀는데 그 안전장치를 스스로 없앴을까요? 산업은행을 장악하고 있던 모피아들이 상하이차로부터 뇌물이라도 받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참여정부는 이런 잘못들을 했기 때문에 쌍용차 사태의 책임 중 40% 정도는 참여정부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린 것만 봐도 산업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모피아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피아들이 지금도 금융당국을 갖다가 휘어잡고 있는데 차기 정권에서만은 제발 모피아들이 또다시 금융당국을 휘어잡는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를 갖다가 캠프에서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모피아는 척결해야 할 대상이지 도움을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감언이슬로 자신들이 이제는 회계에서 정말 똑바로 일을 하겠다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믿어줘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잘못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디어 오늘의 기사를 봤는데요. 정말 쌍용차 사태의 문제를 갖다가 아주 집중적으로 회부했습니다. 미디어 오늘에서는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쌍용차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쌍용차 국정조사를 갖다가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새누리당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쌍용차 사태를 갖다가 국정조사할 일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님의 NLL 발언에 대해서 의혹을 밝혀야 된다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죠. 새누리당과 민주당 참 비교되죠. 어쨌든 이렇게 기사를 다 살펴봤는데요. 보수 메이저에서부터 진보 마이너까지 이 쌍용차 사태를 바라보는 시점은 모두 저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쌍용차 사태로 인해 2,000명이 넘는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23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살을 하기도 했고요. 우리는 쌍용차 사태를 바라볼 때 그 점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쌍용차 사태는 매우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갖다가 한번 시간순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쌍용차 사태의 제일 첫 시발점은 법정 관리에 들어있던 쌍용차를 정부가 매각 주관사였던 3일 회계법인과 함께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상하이자동차와 미국계 전략 투자자가 포함된 연기금 펀드 중에서 중국의 수출에 용이할 거란 이유로 상하이자동차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택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상하이차는 쌍용차를 갖다가 인수할 역량이 안 되고 기술만 빼갈 수 있다고 위험을 제기했지만 이때 그러한 문제 제기는 묵살한 채 중국 수출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상하이차를 갖다가 쌍용차의 인수 대상자로 선정했던 거죠. 미국의 전략적 투자자가 포함된 연기금 펀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쌍용차를 인수해서 키울 생각이었거든요. 전략적 투자자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출을 위해서 상하이차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선택에서부터 쌍용차 사태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 쌍용차 노조는 상하이자동차가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서 기술만 빼먹고 먹튀할 거라며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쌍용차 노조를 갖다 압박했죠. 그래서 결국 상하이자동차는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쌍용차를 인수했는데요. 하지만 인수자금인 5,900억 외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쌍용차는 기술 이전이나 매각을 결정할 때 정부와 채권단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다는 조건을 걸었었는데요. 2006년 5월에 산업은행이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 내용을 갖다가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쌍용차는 상하이차에서 마음대로 기술 이전과 매각을 할 수 있게 변한 것이죠. 그 뒤로도 상하이차는 이제 쌍용차에서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가량의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카이런 제작 기술을 단돈 240억 원에 이전해 갔고요. 그리고 2007년 9월에는 상하이자동차와 쌍용차의 통합 전산망을 구축했습니다. 중국에서 쌍용차의 설계 도면과 기술을 열람할 수 있게 된 거죠. 기술 유출이 가능해진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를 했지만 대선 국면이라서 그런지 조용히 그 사실이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게 됐죠. 상하이차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뒤에 쌍용차의 핵심 개발 연구 인력을 갖다가 중국으로 보내고 정부 지원으로 만든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을 갖다가 모두 빼갔습니다. 기술 유출 문제로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외교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먹튀를 마음먹은 상하이자동차가 국내 최대 회계법인이라는 안진, 3일, 삼정 이 세 개의 회계법인을 통해서 회계 조작을 해서 부실기업의 재무제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부도 신청을 했는데요. 금감원에서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지만 이를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결국 쌍용자동차는 법정관리 체계가 됩니다. 상하이차는 쌍용차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먹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법정관리 체계 속에서 안진회계법인, 3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이 세 개의 회계법인이 만든 조작된 회계 자료를 통해서 2,646명을 해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이제 쌍용차 노조 측에서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1,000억 원의 자금을 만들고
근무 시간을 줄여서 수당을 적게 받는 대신 해고자가 없게 만들어달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N부 정부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2646명의 해고 대상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 2646명의 해고 대상자들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자신이 해고 대상자라는 내용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문자를 받았는데 그 문자에 당신은 해고 대상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온 거죠. 그 문자 메시지를 받고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건 마치 남녀 간의 연인 사이에서 헤어지게 됐는데 이별 통보를 갖다가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말 예의가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쌍용차 노조는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강일학 전 경찰청장은 이런 쌍용차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강경 진압을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출세에 눈이 먼 조현호 당시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이 강일학 경찰청장의 말을 어기고 과격분자 10명이 공장에 불을 지르려 하기 때문에 강경 진압을 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직접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MB는 당연히 이를 허가했죠. 그래서 결국 헬기와 체류액 그리고 살상무기인 테이저건까지 동원되면서 경찰특공대 1000여 명이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해고 대상자들은 희망퇴직이란 미명하에 모두 강제퇴직당했죠. 이때 455명의 무급휴직자는 2010년 10월에 복직하기로 약속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쌍용차에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455명의 무급휴직자들을 갖다가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쌍용차의 기술을 상하이차에 넘긴 혐의로 임원진들이 재판을 받았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MB정부는 쌍용차를 마인드라에 5,225억 원에 매각을 했는데요. 마인드라는 상하이차를 매입할 때 자신들의 자본으로 순수하게 쌍용차를 모두 인수한 게 아니라 인수대금 중 850억 원 같은 경우는 쌍용차의 회사채를 발행해서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쌍용차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쌍용차 해고자가 23명이나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쌍용차 국회 청문회가 열렸죠. 쌍용차 국회 청문회가 열리자 마인드라에서는 국회를 상대로 쌍용차 해고자들이 불법적으로 해고됐기 때문에 복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 쌍용차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보수 언론들은 마인드라가 쌍용차에 대한 투자를 끊고 포기할 수 있으니 해고자 복직 문제를 그만 언급하자고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국정감사에서 마인드라의 파한 고엔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파한 고엔카 회장은 9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쌍용차 측에서는 무급휴직자 455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법원 소송을 걸자 2014년까지 무급휴직자들을 모두 복직시켜줄 테니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합의를 해서 소송을 끝내자고 조정안을 보내왔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쌍용차 사태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쌍용차의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만 쌍용차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새누리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을 문제 삼아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제발 쌍용차 사태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쌍용차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오직 쌍용차 노동자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쌍용차가 이렇게 된데 단 1%의 책임도 없습니다. 쌍용차를 이렇게 만든 것은 바로 국가입니다. 쌍용차를 팔 때도 노조에서는 상하이차에 팔면 안 된다고 했지만은 국가에서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쌍용차 노조를 협박했고요. 그리고 쌍용차가 법정관리 체계에 들어갔을 때는 노조들이 또 자신들이 퇴직금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또 근무 시간을 줄여서 초과 근무 수당 받는 걸 갖다가 포기하겠다고까지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세계의 거대 회계법인이 만든 조작된 회계보고를 갖다가 조작이란 걸 알면서도 그걸 근거로 해서 2,600여 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을 해고 대상자로 만들었고 결국 노동자들은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자들은 조현호 전 경찰청장의 출세 의혹에 의해 과도한 폭력 진압을 받게 됐고요. 그 폭력 진압 후 스트레스로 인해서 무려 23명이나 되는 사람이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억울하게 정리해고를 당한 채 고통받는 쌍용차 해직자들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국가에서 다 잘못을 했으니까요. 특히 쌍용차가 이지영이 되기까지는 참여정부가 저지른 가오도 있는 만큼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반드시 최선을 다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 공약을 수립하듯이 정말 정성을 들여서 국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고통받게 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구제할 방법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만이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쌍용자동차를 국유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마인드라에서는 쌍용차 노동자들을 갖다가 모두 복직시키면은 투자를 중단하고 철수할 거라고 협박하고 있는데요. 그러라고 하고 싶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쌍용차를 국유화할 경우 안 좋은 선례가 생기기 때문에 기업이 힘들어지면 노동자들이 무조건 그 어려워진 기업을 갖다가 국유화 시켜달라고 정부에 때를 쓸 거라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런 기업들과 쌍용차는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100% 정부의 책임이고 정부가 가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게 100%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기업을 갖다가 떠안아서 다시 살려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쌍용차가 국유화됐을 때 쌍용차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은 그 적자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떠안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쌍용차의 차량 판매가 정상화되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쌍용차를 국유화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큰 인프라를 활용하면 되니까요. 예컨대 먼저 정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차량을 갖다가 쌍용차에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차량이라던가 소방차, 군대에서 쓰는 차, 뭐 이런 모든 차량들을 갖다가 쌍용차에서 맞는 차를 사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차 직원들이 자차 회사를 살 때 할인 혜택을 받듯이 공무원들에게 쌍용차를 살 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쌍용차에 대한 내수 구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먼저 쌍용차에 대한 판매와 생산을 정상화시킨 뒤에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해서 그 기술 개발을 통해 점점 차량을 갖다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거죠. 수출이 아닌 내수로만도 충분히 쌍용차는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를 국유화시켜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이고요. 부디 문재인 후보님이 됐건 안철수 후보님이 됐건 다음 때 대통령이 되는 분께서 쌍용자동차를 갖다가 이렇게 국유화시켜서 고통받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선례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메이저 언론들이 얘기하는 안 좋은 선례가 아닌 아주 좋은 선례, 긍정적인 선례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쌍용자동차 노동자분들께서 고통에서 해방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